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요즘 정치 뉴스들 하나같이 내년 총선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8월 말까지 비회기로 해놓고 민주당은 이재명의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그러자 검찰은 이재명이 원하는 9월 중순경이 아니라 14일에서 15일 이때가 아니라 9월 4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두 번째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검찰의 시간표대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총선 승부는 무엇이 좌우할까요? 어제 저는 MBC에 가서 내년 4월 필승의 방정식으로 변화와 혁신을 꼽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다들 얘기할 수 있겠죠. 변화 그리고 혁신. 뭔가 바꾸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 다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지금껏 변화와 혁신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민주당도 이재명의 1년간 바뀐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선 인물이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에 누가 먼저 사람부터 바꾸느냐, 누가 먼저 사람을 바꾸느냐. 솔직히 어제 국민의힘 연찬회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관심을 껐었습니다. 이 민주당 출신 올드보이 김병준을 불러서 강연을 듣는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그런 강연 100번 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을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제 방송에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이 솔직히 내년 4월 전에 전 정권 적폐청산이 가능한가? 사실 이 문제가 국민의힘 선거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변화와 혁신으로 보일 테니 말입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 이재명이 잡은 패, 이재명이 들고 있는 패,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대중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미 과학이 민주당의 선동을 이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대중은 한국이 반대를 해도 일본은 미국 등 선진국들과 IAEA 등 광범위한 지지 속에 오염수 방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방류를 막을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핵폐수라는 용어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이런 말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한 이재명은 실패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중국 원전이 내놓은, 그러니까 우리 서해 쪽에 있는 중국 원전이 내놓는 삼중수소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 기준치를 한참 하회한다는 과학에 밀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프랑스 원전이 영불해협에 쏟아놓는 삼중수소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보다 거의 300배에 이른다고 하죠. 저는 그런 문제보다 이번 추석 민심을 좌우할 것은, 그래서 결국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은 경제 문제라고 봅니다. 민생 문제 말입니다. 솔직히 다음 총선도 결국은 민생 문제가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의 바탕인 재정은 윤석열 정부를 옥죄하는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이 400조가 넘는, 아니 450조에 이르는 국가 채무를 일으키면서 국간을 텅텅 비운 것입니다. 남아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채무는 작년 말 기준 1067조. 이미 GDP의 50%를 넘어선 지 오래됐으니 재정 준칙이 없다고 하지만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 요구했던 35조 추경을 단칼에 거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이 집권을 해서 기본소득 운운하며 빚을 계속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제2의 아르헨티나 아니면 베네수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어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 연설도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 윤 대통령은 국가를 기업에 비유하며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런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자금도 없는데 사람을 또 많이 채용해서 직원 숫자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많다. 실제 그렇죠. 망하는 기업 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뒤에 한 말은 문재인을 향해 쏜 직격탄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국가의 회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전부 다 분식이다. 그리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때, 집권한 지 1년 반 만에 이런 말을 할 때는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공개적으로 했겠습니까? 돈을 풀어 국가를 비우고 선심성 복지를 계속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 재정이 엉망이 된 것을 윤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표를 얻기 위해 막 벌려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그들이 나기 일보 직전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지난 2, 3년 동안 늘 했던 얘기입니다. 나라가 그들 나기 일보 직전이다. 윤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나 고급 승용차 막 굴리고 해서 안 망한 기업이 없지 않나. 문재인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돈은 없는데 사장이 고급 승용차나 막 굴리는 건달이다. 껍데기만 화려한 자다. 이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도대체가 과학이라는 건 1+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과학을 불신하고 1+1을 100이라고 하는 자들과 뭘 의논하겠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이런 판에 우리 경제 뇌관이 된 가계부채는 또 어떻습니까? 1분기 말 1853조 9천억. 이 가계부채는 GDP의 102.2%입니다. 신문에 요즘 많이 나오는 기사가 은행권 가계대출이죠. 아마 전체 가계대출 그걸 공개를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 공포 분위기가 드니 은행권 가계대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은행권 가계대출은 3월 기준 1049조 9천억. 그러니까 1050조입니다. 그게 7월 달에 1068조 1000억까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50년 주담 대출, 이 50년 기간을 주담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이 가계대출을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금리를 올려 지금 물가를 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를 조금만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중산층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에 기업 신용이 무려 2,400조. 우리나라 대기업들 현금을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다는데 그건 정말 넉넉한 기업들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은행에서 일으킨 신용이 무려 2,400조. 엄청납니다. 결국 우리 경제는 1,067조 국가 채무 그리고 가계부채 1,850조 그리고 기업 신용 2,400조 이걸 다 합쳐서 매크로 레버리지가 이른바 매크로 레버리지가 무려 5,200조를 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문재인이 뛰도 걷도 못하게 빚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정부 채무 그리고 가계부채, 기업신용 이 중에 하나만 터져도 국가는 위험해집니다.
우리 경제는 몰락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모든 게 지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음식비 중심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추석 직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번 여름 폭염기후가 일으킨 이변인 것 같습니다. 그 물가가 다시 오르고 또 부동산 가격이 지금 50년 주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럴 때 등장하는 용어가 있죠. 불황형 흑자. 흑자는 나는데 수출은 되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불황형 흑자. 따지고 보면 수출마저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민심이 이 경제 때문에 민생 때문에 눈에 확 다가오는 피부에 닿는 이 민생이 개선되지 못하는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쉽게 지지하지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금요일 발표한 갤럽조사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그 앞주보다 1%포인트가 내려간 34%, 그리고 부정평가는 57%였습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는 다행히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2.0%포인트가 올라간 37.6%, 반면 부정평가는 1.8%포인트가 내려간 59.4%였습니다. 여전히 높죠. 이런 판에 이 민심이 회복 못하는 진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울한 뉴스가 떴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 실업률이 10%다. 이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25%를 넘는다. 솔직히 이게 상식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를 참 마사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통계 절대 숨기지 못합니다. 이 청년 실업률 통계, 체감 실업률이 25%가 넘는다는 게 이미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자리 없는 청년 백수가 무려 126만 1000명이나 된다는 뉴스가 언론사마다 대서특필됐습니다. 쏟아졌습니다. 126만 명. 그 숫자는요, 곧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를 의미합니다. 희망을 잃은 2030, 아마 30까지도 아니고 희망을 잃은 19살부터 29살까지. 그 숫자죠. 지금 고등학교 한 학년 숫자는 30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저희 때 110만 명이었죠. 그 110만 명은 베이비 붐 고세대 때 계속 10년간 계속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전문직 일자리도 귀했고 일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상대를 졸업 맡은 제 동기들이 은행에 취업하는 것을 최고로 쳤을 때니 말입니다. 지금 우리 때 110만 명을 생각하면 저출산 인구 감소가 확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때보다 지금 전문직이 훨씬 늘었고 그만큼 경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청년 백수 절반 이상은 학력이 대졸 이상입니다. 이 126만 명 외에도 휴섬 이렇게 응답을 하거나 이른바 니트족도 엄청납니다. 저는 그들이 게으른 배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춘은 인생이 늘 그렇듯 선택의 연속이죠. 저도 수없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몇 가지 다른 직업도 가졌었죠. 변호사를 하다가 언론인이 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아마도 요즘 청년들에겐 더 많은 선택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백수의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그들이 배짱이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원하는 일자리 취업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취업을 하지 못한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한 학년 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시대의 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기준 15살에서 29살 사이 841만 6천 명 가운데 재학생, 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최종학교 졸업자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 최종학교 졸업자는 452만 1,000명입니다. 이 중에 미취업으로 있는 숫자는 126만 1,000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대학 졸업자가 66만 6천 명, 대학원 졸업자가 12,000명으로 대졸 이상이 전체의 53.8%였습니다. 그 미취업자 중에는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도 4명 중에 1명꼴로 나왔습니다. 졸업 뒤에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은 394만 7천 명, 그 대부분은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로서, 그리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서 38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첫 취업에 걸린 시간은 평균 10.4개월, 그러나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32만 4천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른바 니트족입니다. 이걸 언론에서 좀처럼 취급을 하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NEET, N-E-E-T, Not in Education, 그리고 교육을 받는 이 학생 신분이 아니라, 그리고 Employment or Training, 고용도 되지 않고 훈련을 받고 있지도 않다. 문자 그대로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구직 단념자들, 혹은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전에는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도 하지 않는 청년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트족. 부모에게 그냥 엉겨붙어 먹고 사는, 편안하게 놀러다니는 이 니트족. 흔히 그 니트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을 것이다. 가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이 니트족은 한국에서도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대다수 니트족은 소비 능력도 부족해서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국내 총생산도 감소시키는 등 경제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올해 고용시장 역시 대부분 고령층 일자리라는 점입니다. 일자리는 느는데 그게 고령층 일자리이며 청년들 일자리는 거꾸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분기 청년층 일자리는 작년 동기 대비 6만 1,000개나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일자리가 45만 7천 개가 늘어나는데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대폭 늘어났고 거꾸로 20대 이하의 일자리만 6만 1,000개나 줄어든 것입니다. 더욱이 청년 일자리 감소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5월 청년 취업자 400만 5천 명 가운데 단기, 그러니까 짧은 기간 단기 알바 일자리인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가 전체 26%인 104만 3천 명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납니다. 이러니 고금리 고물가 속에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얻지 못하고 빚의 굴레에 빠져드는 청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정부가 온갖 민생 대책을 내놔도 솔직히 백약이 무효인 것입니다. 민심을 잡을 제대로 된 민생 대책은 솔직히 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진짜 노동 계획을 하지 못한다면 일자리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도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쪽쪽 손해를 보니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러니 일자리를 늘리게 하려면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정식을 좀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과 검찰이 이 상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소환 조사를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에 그 얘기를 했죠. 검찰이 30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자 이재명은 24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검찰이 황당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공격을 했죠. 그런데 그런 어깃장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검찰은 다시 이재명에게 9월 4일 검찰 소환에 응해라 이렇게 28일 어제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수원지검이 발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대북 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앞에 표현이 대북 송금 뇌물 사건입니다. 대북 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지난 23일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재명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내달 10일부터 15일 사이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28일 이재명 변호인을 통해 내달 4일 출석할 것을 유선과 서면으로 다시 요구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은 올해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특혜 사건,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백인동 개발 비리 사건 이렇게 4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백인동 사건에서는 위정교사까지 조사를 받았죠. 내달 5일 이제 검찰 소환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5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다. 본회의가 있을 때 국회에 나가 있어야 되니까 검찰에 갈 수 없다. 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9월 10일과 15일 사이에 조사받는 방안을 염두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야는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그 뒤에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각각 21일과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준이 브리핑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포갑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 대표는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를 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자, 글쎄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준은 검찰을 이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야욕의 발로 이렇게 변화를 했습니다. 야당을 친명, 비명, 분열로 유도를 하는 그런 야욕이 발로 한 것이다. 최근 검찰은 상방울 그룹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피의자로 전환을 했죠. 근데 아까 보다시피 아마도 뇌물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절 상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의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그네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 뇌물이 아니라 곧장 뇌물수수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제 형법 지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를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과연 이재명 출석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재명은 추석 전까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주 필사적입니다. 추석까지 범죄 사실을 놓고 검찰과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향한 정치 탄압이라고 선동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추석 민심을 자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미 진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진술이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이화영이 변심을 해서 이미 검찰에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김승태의 대북송금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승태 역시 최근 이화영의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렇게 말을 했죠. 북한 측에 돈을 보낼 때마다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과 전화통화를 했고, 따라서 이재명이 이런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은 이렇게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의혹을 망한 소설이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망한 소설. 과연 그게 망한 소설일까요? 아니면 그를 단두대로 이끄는 스모킹 건이 될까요? 저는 솔직히 스모킹 건이 된다는데 걸겠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김승태에게 극도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버린 겁니다. 이재명은 26일 상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날 자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망한 소설 대북송금이라는 그런 제목이 그래서 김승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 불을 북한에 대신 내줬다는데 라며 이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승태는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만날 생각도 없어 접근을 기피했다. 그 뒤에 이재명은 또 이런 폭로까지 했습니다. 사측 면담이 실패하자 2020년 3월 상방울은 김승태와 도지사가 참석하는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를 요청했다. 2020년 3월 같으면 마스크가 한창 풍길 때죠. 그 마스크 10만 장 전달식 개최를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이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습니다. 수천 장 전달식에도 참석한 이재명이지만 김승태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절했다. 이재명이 그 뒤에 덧붙인 말은 검찰을 정면에서 조롱을 한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100억 뇌물을 주고도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조차 거부당했다니 줄거리가 너무 엉성하다. 아마 김승태가 정말 화가 났을 겁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이 박범계가 위원장인 위원회가 있죠. 이 위원회도 보조를 마쳤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검찰이 김승태, 이재명 대표 일루설이 허구인 5가지 이유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승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은 어디까지나 민주당 차원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 차원의 범죄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왜 특위를 만들어서 나서는 걸까요? 대책위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포스터 형식의 그림 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이렇게 이재명을 결사옹위했습니다. 결사옹위란 말은 북한에서 쓰는 용어인데 제가 민주당인이 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재명을 이렇게 결사옹위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검찰 주장에는 회유 압박으로 얻는 것으로 보이는 조작 진술들만 있을 뿐 범행 동기도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도 없다. 실증 오류로 가득한 검찰발 황당무계한 소설은 이제 그만 폐기할 때가 됐다. 참 말씀 어렵게 합니다. 차라리 이제 그만 이런 소설 그만 쓰세요.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낫죠. 과연 어느 쪽이 황당무계한 소설을 쓰는 걸까요? 검찰이 쓴다는 소설은 그런데요. 언론이 지난 2년 동안 맹렬하게 파헤쳐온 사건입니다. 아마도 우리 사법사상 언론이 희종일관 검찰 수사를 리드한 것은 취재를 통해서 검찰 수사보다 앞서간 것은 이번 이재명 연관 범죄들일 것입니다. 대장동이 그랬고 백현동이 그랬고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엔 황당무계한 소설은 이재명 쪽이 내놓은 변명입니다. 검찰이 내놓는 범죄 줄거리는 이미 언론을 통해 너무 생생한 다큐멘터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광주 출신 중국 음악가죠. 중국으로 귀화를 했으니 말입니다. 정율성.
이 정율성이 1951년 일사후퇴 때 중공군과 함께 서울에 내려와서 조선 궁정 악보 등 조선 왕실 관련 유물을 중국으로 가져간 것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과 북한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했던 정율성은 6.25 개전 초기에는 북한이 점령한 서울에 머물다가 서울 수복 이후에 중국으로 피신했습니다. 이 정율성을 거액의 세금을 들여 기념하는 것은, 그래서 기념 공원까지 만드는 것은 바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방송국에 갔는데 제 앞에 방송을 하는 분이 두 분이 나오시는데 아마 민주당 쪽 분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정율성 성역화를 비판하는 걸 두고 메카시즘이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진영 논리에 빠져있지만 우리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율성을 기리는 일을 비판하는 것은, 기념공원을 만드는 일 따위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공산주의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민족의 배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김원봉을 상찬하던 문재인이 왜 정율성에게 서운을 하지 않았을까요? 서운을 검토하다가 포기를 했죠. 왜 그랬을까요? 정율성은 9월 인천 상륙작전 직후에도 서울에 머물다가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주얼러의 양녀이기도 합니다. 국가본부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방중기간 공개 언급을 한 정율성이 당시 국가유공자 성운을 받지 못한 것은 그가 전쟁 때 우리를 침략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핵심 인사였던 데다가 점령군으로서 문화재 약탈 행위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진실을 아무리 바꾸려 해도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